저는 남북 관계와 북한을 좀 전공하고 연구하는 사람이고, 특히나 이제 북한의 해양 수산 분야를 기초로 연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해 연안의 도시들, 북한의 동해와 남한의 동해, 다른 도시들 간의 협력의 의미와 좀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해양협력, 남북한 해양협력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북한의 이제 과거 도시로 유명한 단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어디서는 발표하면 요 슬라이드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남과 북을 아울러서 한반도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통 쓰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라는 명칭 안에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남과 북의 어떤 지리적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 지리적 정체성에는 꼭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1등이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1등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식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북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남한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그냥 클릭해. 한반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북 관계는 휴전협정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상에는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그어져 있고, 비무장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유엔사의 관할권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동해, 서해, 그리고 한강하고를 포함한 해양은 그 관할권이라든지 법적 지위가 육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다른데요. 그 군사정전 국정에서는 사실 서해 같은 경우는 서해 5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계선이 없고요. 그리고 관할권도 유엔사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남북 사이의 육상을 통해서 물자나 다락이 오가기 위해서는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북한의 우리 시민사회에서 코로나 시국이나 이럴 때 이제 전염병 예방약 이런 것들을 보내려고 할 때 그 약은 갈 수 있으나 트럭은 가지 못한다. 그래서 유엔사에서 막았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아무튼 이제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한데, 바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의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남북 간에 사람과 물자가 마음껏 남북 간에 합의만 되는 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동서에 모두 실질적으로 NLL이 그어져 있어서 남북 간의 경제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사정전협정에서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NLL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제 남과 북 사이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약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에 비해서 해상을 통한 남북 사이의 교류나 협력은 법적으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다를 통한 남북 해양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4년도에 북한의 수행 물자를 남한에 지원했을 때, 북한의 수행 물자가 육로를 통해서도 왔지만 시멘트라든지 쌀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물자는 바다를 통해서 왔었습니다. 그때가 해상을 통한 남북 물자가 오가는 게 84년이 처음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금강산 건강 초창기에는 배를 통해서 갔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를 통해서 갔기 이유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육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바다가 갔고, 그리고 북한의 숙소나 시설 등이 불비하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갔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캐도라고 북한의 경수로를 지원했던 사업, 또 기억해 나실 것 같은데, 그때도 물자와 다랑의 100%가 바다를 통해서
그때 이제 해당 지역이 북한의 신포였는데 신포로 받아들였어요. 물자 같은 경우 물자와 운송작업이 되는 울산항에서 갔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속초항에서 이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교육이 진행될 때 교육 물자의 93%, 인도적 지원 물자의 99%는 바다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특히 좀 많이 이용됐던 항로는 인천하고 남포가 왜 많이 이용되는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서해에서 남북 공동호로에 대한 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해상을 통한 협력은 육상의 대안적 공간,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지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더 남북 협력이 용이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규모 쌀이나 건설과 관련된 장비들 그리고 자재들 보관 대량의 화물을 오가기 위해서는 해운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이야기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먼 이야기이긴 한데 남북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제 대규모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만약에 시행되게 된다면 바다와 해운을 통한 이제 항공운송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 개발이 되어야 되겠고 그와 관련한 이제 협력이 정비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나라에 이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북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사실 왼쪽에 보시면 북한의 이제 도시 규모들을 좀 다양한 건데 평양이 압도적으로 크죠. 북한 평양을 제외하고는 100만이 넘는 도시가 없습니다. 남포가 최근에 1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저 37만이라는 부분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북한이 국제기구와 함께 공식으로 조사했을 때의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때 행정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구가 천차만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남포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의 도시계획이나 도시 발전의 정책상 대규모 도시를 안 만드는 게 북한의 이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평양을 제외하고 60만, 70만 그리고 한 50만 이하의 도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양과 남포의 어떤 집중 현상이 심하죠. 그리고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양과 남포가 있고 중간에 개성도 서해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한의 수도권이 있고 그렇게 놓고 보면 남북한의 수도권이 서해의 접경지역을 끼고 다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천과 남포 간의 교역량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된 당시에 많았던 거고 개성공단도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남북의 수도권을 연결하는 과교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서 보여줬던 이게 이제 지난 정권의 남북 교류협력 구상이긴 하지만 대체로 여기에 남북 교류협력이 이때까지 논의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이 충만화되어 있어서 그냥 참고로 보시기 좋은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서해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산업은 금강산 7군 산업 관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서해에 비해서 동해의 협력이 상당히 좀 미미한 거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데 향후 남북 협력이 활성화된 시점에서도 이렇게 이제 북한의 수도권과 남한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어떤 프레임으로 남북 협력이 진행된다면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남북을 아우러서 저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더더욱 동해에 연안한 도시들이 각자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특히 바다를 낀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좀 시너지를 만들고 미래의 경제력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에게 바다는 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한국전쟁의 기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전쟁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연합국이 전세를 일거에 뒤집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천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그때 논의되었던
병력이 수십만이었던 걸로 아는데, 보시면 이게 인천상륙작전 때 이제 병력이 동원되었던 이제 경로고, 이런 포인트에서 모여서 인천에 집결했다가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다는 이미 유해군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인천상륙작전 직전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을 이제 점령하는 이제 작전이 시행되긴 했으나, 바다에서 대규모 교전이 있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해군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큰 해전이 있잖아요. 바다는 이미 제공권뿐만 아니라 유해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 두 사진은 뭐냐면 원산 폭격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군대에서는 얼차례 기합주는 것의 대명사로 원산 폭격을 얘기하는데,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의 자료에서 보면 원산에 서방 건물이 세 채밖에 없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격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폭격 장면들 사진 기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명사심리 레벨이라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원산 개발에 중점적으로 공작하고 있는 지역인데, 북한이 떨어지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국전쟁 당시에 원산에 는 북한 해군사령부가 존재하고 있었고, 유엔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압도적인 제공권과 제해권을 바탕으로 원산 인근 지역에 또 한 번의 상륙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 원산을 폭격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유로 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북한의 도시들의 규모의 순위인데요,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보면 여기 보시면 강계, 해상, 부성 이런 도시들이 갑자기 이제 여기 67년에 보시면 큰 규모의 도시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이 접경 지역이나 내륙 지역의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는 내륙 쪽의 도시들을 좀 개발한 건데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 여기 보시면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들, 이것도 조금 지난 자료라서 사진이 좋아서 쓴 거긴 한데, 도시들이 1945년 이전에 생각된 도시들은 초록색, 1945년 이전에 인구 10만 정도가 넘어서 도시화됐던 도시들이 초록색이고, 빨간색은 1945년 이후에 한 인구 10만이 넘으면서 도시화된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계, 해상, 마포, 부성 이런 것들이 도시들을 보시면 중국하고의 접경지역 중심으로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개념을 알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이제 북한의 군수산업이라든지 어쨌든 기관산업 이런 도시들을 위험한 바다에서 이제 내륙으로 좀 옮긴 이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바다는 어떤 침략이 들어오는 공간,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냉전이 거의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제 사회주의국,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대륙 세력으로 이제 간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일본 등과 이제 함께 협력하며 사실상 해양 세력으로 이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좀 휴전선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르는 경계이기도 했고, 또 해양과 대륙을 가르는 경계 역할도 했었습니다. 요 배가 뭐냐면 푸에블로라고 1968년도에 미국의 첩보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정보 수집선인데,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의 납포가 됐었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날 납포가 되었다가 수십 차례 경비력상을 거쳐서 68년 12월 23일 날 승무원 80여 명과 사망자가 한 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미군들이죠. 휴전선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돌아갈 텐데, 배는 북한에 안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평양 보통강에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이라든지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의 체제를 이제 위협하는 세력들이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로 좀 사용되었던 그런 좀 기억이 있고, 남북 사이에서도 뭐 예전에 잠수함을 통해서 무장공비가 침투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간첩들이 여기 반잠수정이라고 뭐 표현 아니라 간첩들이 반잠수정을 타고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반 정도 물에 떠서 이제 빨개 다른 애들이 요런 이제 반잠수정들을 타고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죠. 어쨌든 바다는 남북이 대립하던 시기, 그리고 세계적으로 동서의 전쟁이 있던 시기에 이렇게 이제 침략이 돼요. 북한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들어오는 공간이고 막아야 되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통해서 세계와 교류를 하면서 세계적인 이제 어떤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자의 중량 기준은 가격 기준은 아니고 중량 기준으로 95% 이상이 바다를 통해서 왔다 갔다. 여기 나와 있는 리베가 우리나라 그 과거 현대 상권이죠. HL 도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컨테이너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선박인데요. 여기에 약 한 24,00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무역 강국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해운 강국이기도 한데 이렇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이제 이런 기회를 얻었죠.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 아니라 북한에게서는 과거의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바다에 대해서 어떤 장르 이렇게 또왜안 생각하죠. 예, 좀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고 네. 무슨 공연을 다시 하고 예. 무슨 그런 제목들을 좀 예. 지금 뭐 떠있는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무역과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을 전 세계화 하면서 아까 해운 무역이 비중이 높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도 과거 이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역을 하게 됐지만 시기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다를 통해서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 접촉을 하고 무역을 하게 되면 북한도 어떤 새로운 자극을 받고 또 세계와 교류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당연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요 자료가 뭐냐면 북한의 해운 교통량과 무역량이에요. 요 선이 무역량이에요. 그리고 요 까만 선이 이제 해운 이제 교통량, 그리고 여기 점선은 이제 무게 기준, 해운의 무게 기준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인데 무역량 그래프와 해운의 등락 그래프가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무역량을 요 자료와 함께 보시면 이 시기에 왜 무역량이 증가했는지 대략 설명이 되는데 북한이 1970년대 중반부터 좀 경제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계획했던 경제 계획도 다 마치지 못하고 새로운 경제 계획에 또 진입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1970년대 중반 1차 오션부 큰 좀 경제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서방하고 교류를 좀 확대하는 시기였고 서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이 위기를 좀 돌파해보고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은 북한의 해운 중에서 국제 해운 물량이고요. 파란색 선은 동해에서 이제 해운량이고 염두색 선은 서해의 해운량입니다. 전체 이제 북한의 해운 비중에서 동해 연안강 해운량, 서해 연안강 해운량, 국제적 해운량 이 비중을 그래프로 한다면 이 시기에 압도적으로 국제적 해운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여기에 보시면 요 시기입니다. 서방하고의 교역량이 늘어나죠. 무역이 활성화되는 시기.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80년대 급속하게 경제력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런 흐름은 이제 중단이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90년대 중반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받을 때 보면 이렇게 해운량이 증가하고 또 국제교육이 많았던 그림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기에 초록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남북 간의 해무이 활발했던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해를 통해서 인천 남포강 교역량이 높았던 시기에 남북 해무. 그리고 그것도 이 시기에 보시면 2000년대 이 시기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해와 이렇게 좀 많은 대중국 광물 수출 이런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걸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아무튼 이제 북한이 세계화 교류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든 무역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다를 활용하는 이제 성향을 함께 이제 수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제 자극과 협력 등등이 필요하겠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 보조기구로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바다를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바다를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북한을 변화할 수 있는데 북한에게도 더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바다를 통해서 수산협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수산업인데요, 이 수산업 생산량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수산업 생산량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계청과 FAA 세계식량기구가 매년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 선은 우리나라 통계청 추정치고요, 빨간색 선은 FAA 추정치입니다. 대체로 80년대 중반 정도의 정점을 찍었다가 쭉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면요, 동해에서 한류성 어종이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명태가 지금 안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명태를 최고 많이 잡을 때는 한 해에 명태하고 노가리, 명태 새끼죠. 합쳐서 한 20만 톤씩 잡았는데 지금 거의 안 잡히죠. 북한에서는 북한 기록에 의하면 명태 한 고종만 100만 톤씩 잡았다고 합니다. 요 시기가 고시입니다. 그런데 이 한류성 어종들이 잡히지 않으면서 어획량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요 현재 어획량에서도 어획량이 아니고 수산물 생산량에서도 한 70% 정도는 해조류의 한식, 다시마나 미역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획량은 급격하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의 질이, 수산업 생산량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또 우리나라하고도 깊게 연관이 있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해의 원자원은 남과북이 공유하고 있고, 물고기들은 남과북을 가리지 않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제 동해의 어자원이 한류성 어종의 어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과 깊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북한 수산업 생산량이 조금 튀었는데, 여기 뭐냐면 최근에 이제 김정은이 수산업 생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이제 이거 김정은이 되게 많이 홍보하는 사진인데, 이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기분이 좀 기뻐서 이 군감부장과 함께 이제 여기 쭈그려 앉아서 이제 사진을 찍었다가, 요 물고기들이 다 도루묵입니다. 요 시기에 도루묵이 되게 많이 잡혔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해에 어자원 해독사, 죄송합니다. 글자가 안 보이는데 어자원 해독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어종으로 뽑는 게 도루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쩌면 어자원 해독 사업으로 인해서 만든 성과를 북한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냥 에피소드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제 12월달 되면 가끔 북한이 평양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물고기 공급을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쭉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트럭에 이제 물고기를 실어서 이제 이런 냉동으로 된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좀 어떤 사연이 있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던 문서가 평양 시민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문서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지, 북한에서는 전대 지도자의 유지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어서 김정일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제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좀 이슈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동해의 해양 환경, 아까 말씀드린 어자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은 대단히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어떤 이슈가 또 있냐면 북한의 동해 수역에 중국 어선들이 진입해서 물고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징어를 되게 많이 하고 북한에서 이제 중국 어선들이 이번권, 물받고 이번권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집단 중국 어선들이 나를 도로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징어 어자원이 줄어드는 뒤에는 우리나라 이제 동해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좀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북한 남북의 한반도의 바다와 동해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고요. 제가 좀 요 얘기를 너무 길게 들었는데 단천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천은 북한의 동해 중국 좀 나가서 한경 남도의 제 최상단에 이렇게 좀 길게 뻗어있는 바다를 끼고 길게 뻗어있는 모양의 도시고요. 82년에 단천시로 습격했습니다. 82년에 단천시로 습격한 게 또 의미가 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면 이건 이제 2020년인데 태풍 피해로 단천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단천에 나가서 간부들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단천의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건데 단순하게 단천의 피해 복구를 지시하는 게 아니라 단천의 어머니, 단천이 너무 나쁘더라. 단천이 북한의 경제에서 수출, 광원 수출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시인데 직접 가서 보니 이 생활권이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하여튼 낙후한 도시들을 딱 털어버리자. 진짜 보이면 목이 없다. 인민들을 보이면 목이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래서 이번 참에 태풍 피해를 단순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천의 면모를 새롭게 하자. 여기 단천에서 광업이 제일 이제 활발한 광산들이 모여있는 게 건덕지구인데 건덕지구의 광산마을을 산악에 없는 광산도시 산악 쪽에 산악 협곡도시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좀 주택건설 이제 인프라를 개발하는 사업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떨어진 생활을 내고 자책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단천을 중시하는 이유는 단천의 광물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경제 계획에서 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연이나 아연 생산량 그리고 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 생산량 이런 것들을 이제 늘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대대로 이제 북한이 과거 문헌에서 보면 여기 이제 1970년대 북한 문헌에 나오는 건데 나라의 외화 문제를 푸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외화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단천에서 이제 유생구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그네사이트 이제 좀 많이 생산해요. 그리고 단천에서 80년대로 방산에서 광물 생산을 늘려야지 외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리고 89년에는 단천지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생명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나와있고 또 어떤 자료에서 보면 북한이 1980년대 수출에서 단천의 광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다. 이런 이제 기록을 할 정도로 단천은 방업에서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못 들었는데 단천이 북한의 도시발전소에서 보면 한참 밑에 있다가 1982년에 갑자기 수리권을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이 수출을 위해서 단천에 대대적으로 인력을 투입했고 특히 군에서 제대하는 이제 젊은 청년들을 대대적으로 투입을 했고 그때 단천 인구가 80년대 초반 이전에는 10만도 되지 않아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리권에는 끼지도 못했었는데 82년 중에서 갑자기 30만 정도의 인구를 나타내면서 북한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의 도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주택 문제라는 게 급하게 막 주택들을 짓다 보니 노후한 주택들이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주택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고 그리고 아까 김정일 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단천이 중요한 도시라고 수출에서 중요한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단천의 노동자들에게 그만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아까 주택관들을 지시했고 이게 이제 최근에 단천에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도시 주택들입니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과거 남북교류가 활발하던 시절에 단천에 이제 광산개발을 위해서 남북협력이 좀 많이 수차례 이루어졌었고 실제로 남한에서 단천의 광산에 대한 현지 조사를 수차례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고 공동조사를 진행했었죠. 용양 마그네 사이트 광산, 대구 마그네 사이트 광산 등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단천시의 인프라, 전력, 철도, 항만, 단천항이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단천의 산업 인프라를 좀 정리한 건데 이렇게 이제 광산들이 잇따라 있는 선을 따라서 철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서 광물들이 이동을 하죠. 여기에 단천항이 있고 대체로 이제 여기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광산들이 있다 있는 선 이쪽과 이쪽으로는 발전소 또 다른 선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단천에 좀 어떤 변화가 있냐면 북한 최대 수력발전소라고 할 수 있는 단천발전소가 건설되고 있고 이 단천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언론에서도 최근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 발전 용량이 200만 kW라고 하는데 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200만 kW면 원자로 한 2개, 3개 이렇게 되는 이제 규모인데 어마어마한 이제 규모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하천이고 2번이 북한의 삼수댐이라고 요 사진이거든요. 요 사진에 삼수댐으로 여기 양강도 지역에 있는 아주 큰 인공저수지인데 요 저수지의 물은 이 300을 넘어서 이쪽이 이제 양강도에 300 남도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300이 160km 물길을 뚫어가지고 요쪽 이제 한강남도 쪽으로 이 물을 끌고 와서 수력 발전을 이제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발전량이 200만 kW가 나오고 총 한 8개의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력을 보장한다. 이런 이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앞에서 건물자원의 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건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 또 운송을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가 필요한 건 당연지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이제 단천 지역의 건물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까 단천항, 뿐만 아니라 철도 그리고 이런 단천발전소 등과 같은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좀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뭐 약속된 시간에 제가 거의 다 돼서 이렇게 좀 저희 발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 주시면 그에 대한 제가 답변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발표를 보고서